안녕하세요, 보일입니다. 거대한 몸집의 우주선이 이렇게 굉음을 내며 하늘을 향해 치솟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 최초의 우리 기술로 만든 누리호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제 무기력과 불안에 빠져 있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이제 잠시나마 걱정과 이렇게 시름을 잊게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한국형 발사체라고 불리는 누리호는 그 예정된 임무 중에 1단 로켓 점화 및 이륙, 또 1단 분리 및 2단 점화, 그리고 페어링도 분리했고요. 또 2단 분리 및 3단 점화, 그리고 위성 모사체 분리 등이 이게 비행 절차를 완료했지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최종적인 위성 모사체 궤도 안착에는 실패했습니다. 이를 두고 어떤 사람은 미완의 성공이다, 아니다, 계획된 임무가 모두 완수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다, 논란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첫 우주 발사체의 성공 비율이 27%에 불과한데도 이 정도의 성과라면 놀라운 수준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좀 더 긍정적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 진입을 앞두고 있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어쨌든 긍정적 시각이 우세한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항상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 등의 이렇게 강대국에서 발사하는 그 우주선 로켓 발사 장면만을 우리가 이렇게 부럽게 바라보다가 이렇게 가을 하늘로 이렇게 치솟아 오르는 우리의 누리호는 뭉클한 자부심과 흥분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우주선의 멋진 발사 장면은 전 세계로 송출되었고요. 우리 국민들에게 잠시나마 현실이 아닌 미래와 꿈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했습니다. 앞으로도 2027년까지 4차례에 걸쳐서 추가 발사가 이어진다고 하니까 더욱 기대를 갖게 합니다. 요즘은 불과 몇 년 전과 달리 우주 개발 계획, 혹은 화성 이주 계획이라는 말을 각종 매체를 통해서 부쩍 많이 접하게 됩니다. 과거와 다른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우주, 화성, 이런 것에 주목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 관심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오늘은 최근 벌어지고 있는 우주와 화성을 둘러싼 어떤 인간의 담대한 도전, 또 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군 출신이나 그 전문 우주 비행사가 아닌 이렇게 민간인들만 탑승하는 우주선 이렇게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난 9월이었죠. 그 미국의 우주 개발 업체 스페이스X는 이제 크루 드래곤이라는 이름의 이 우주선에 이렇게 민간인 4명을 태우고 우주로 나갔다가 무사히 귀환했습니다. 이 우주선은 그 스페이스X가 자랑하는 재활용이 가능한 발사체 그 펠컨 9의 도움을 받아 대기권을 벗어났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4명의 민간인이 선발되는 과정입니다. 이 우주 비행 계획 자체가 영감이라는 뜻인 Inspiration 4입니다. 인류에 영감을 줄 수 있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4명의 일반인을 모집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4분이 각자가 희망, 관용, 리더십, 번영을 상징하는 인물로 선택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 헤일리 아르세노라는 이 젊은 여성은 어렸을 적에 소아암을 이겨내고 어른이 되어서는 그 자신이 투병 생활을 했던 세인트 주드 아동 연구병원의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어린 환우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자 이렇게 원을 세웠기 때문인데요. 참 감동적이죠. 이 인스피레이션 4 그 우주 비행 계획 자체가 이 병원의 소아암 연구 활동을 후원하기 위한 이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애초에 기획되었다고 합니다. 이 일은 우주를 향한 첨단 과학 기술이 인간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또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어렸을 적에 뭐 미국의 우주 왕복선 콜롬비아호나 뭐 챌린저호의 발사 성공과 실패 어떤 그 비극을 보면서 자라왔지만 이번 최초의 민간 유인 우주선 발사 성공 소식은 좀 새롭게 다가오는데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이미 수백만 명의 사람이 생명을 잃거나 또는 자신의 직장을 잃었고요. 아직도 그 고통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뭐 어쩌면 끝나지 않을 것이고요. 뭐 이전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란 어떤 그런 암울한 전망도 흘려 들을 수 없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미국이나 소위 유럽 선진국들은 거의 이제 속수무책으로 이번 코로나 팬데믹 피해를 받았죠. 사상 첫 민간 유인 우주 왕복선의 어떤 발사 성공, 그리고 이러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은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인류의 과학 문명에 대한 어떤 희망과 절망이 묘하게 교차하는 요즘입니다. 패스트가 창궐하던 그 암흑 같은 중세와 다를 바 없는 뭐 요즘의 코로나 팬데믹과 이렇게 화성으로 가기 위해서 전초기지인 우주정거장에 이렇게 민간 우주선을 이렇게 도킹시키는 모습, 이렇게 극명한 대비를 이루면서도 또 이 시대에 공존하는 현실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에른스트 블러흐는 이렇게 말했죠. 다른 시대에 존재하는 사회적 요소들이 이렇게 같은 시대에 존재하는 현상, 이것을 비동시성의 동시성, 뭐 이라는 이렇게 형용모순으로 표현했습니다.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렇게 과학의 혁신적 발전은 전 세계의 어떤 공동체적 측면에서나 또 개별 국가사회 측면에서도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도 또 같이 있지 않은 어떤 격차들, 이런 격차들을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서 같이 사는 듯 하지만 이게 각각의 법계에서 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전 미국 대통령 오바마는 2030년까지 인류를 화성에 보내겠다, 뭐 이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계획은 초대형 발사체와 그 우주선 개발을 핵심 내용으로 합니다. 뭐 그러기 위해서 2년 안에 국제정거장에 우주인을 보내고 관련 기초 공사를 시작하겠다, 뭐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게 우주정거장이 필요한 이유는요, 그 지구의 중력을 이겨내고 이 대기권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그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주정거장이 있으면 보다 적은 비용과 로켓으로 계속해서 쉽게 로켓을 쏘아 올릴 수 있습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일론 머스크는 이 미국 정부보다 앞선 아마 2025년에는 화성에 인류를 보낼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이렇게 일론 머스크의 화성 이주 계획은 뭐 사실 너무 구체적이어서 이게 당황스러울 정도입니다. 이게 처음에는 황당하게만 들렸는데요. 뭐 자주 듣다 보니까 그럴듯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2020년 안에 화성에 사람을 이주시키기 시작해서 2020년대 안에요, 100만 명이 사는 어떤 행성을 건설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뭐 과연 가능할까요? 뭐 그 시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해서 이렇게 논란이 되기도 하지만 적어도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그 실현이 임박한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생각하기에 우주선을 만드는데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는 것은 다름 아닌 이 로켓 추진체였습니다.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중요했지만 이게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우주로 가는 방법은 뭐 러시아에서 비행체를 빌리거나 아니면 여러분 잘 아시는 나사에 있던 기존 모델을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그 로켓을 만드는 재료의 또 구성 성분을 모두 분석해서요, 원자재 단가를 계산해 봤다 그럽니다. 그래서 로켓 가격의 2%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직접 로켓 제작을 위해서 스페이스X라는 회사를 창업했고요, 우주 개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처음에 일론 머스크는 로켓이나 우주 탐사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엄청난 열정과 노력을 통해서 이를 극복하고 우주 개발 사업에 뛰어든 것이었습니다. 그럼 그 로켓 제작 비용을 절감한 것만으로 화성 식민지 건설이 실현될까요? 이 일론 머스크에게 단순한 원가 절감보다 더욱 혁신적인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이 일론 머스크가 창안한 방법은 단순하지만 기발했습니다. 우주 왕복선이 한 번 운항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은 약 13억 달러, 한화 약 1조 6천억 원에 이릅니다. 그리고 나사가 지난 30년간 이 우주 왕복선을 개발하고 유지하고 운용하면서 투입한 예산은 1,740억 달러, 한화로 약 210조 3천억 원이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생각하기에 이 비용은 너무나 터무니없이 비싼 금액이었습니다. 이때 일론 머스크가 생각해낸 것은 바로 이 로켓을 재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 쓰고 바닷속으로 투하돼서 사실상 폐기되어 버리는 로켓이 일론 머스크가 볼 땐 너무나 낭비라고 생각한 거죠. 우주선을 발사하는 데 드는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용을 이 추진 로켓이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발사한 추진 로켓을 그대로 다시 회수해서 쓰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아이디어였습니다. 만약 이게 성공한다면 로켓 발사 후에 이 분리된 추진체를 다시 회수해서 전체 발사 비용을 한 10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간단한 아이디어입니다. 문제는 재활용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 추진체 손상 없이 원래 발사됐던 발사대로 그대로 복귀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누가 봐도 너무나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상상입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스페이스X는 결국 그걸 해냅니다. 마치 화면을 뒤로 감기 하듯이 원래 자리로 거짓말처럼 다시 착륙합니다. 감탄을 넘어서 충격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며칠 전에 발사된 펠컨 9 모델은 2010년 처음 발사된 이래로 현재까지 80여 회에 걸쳐서 발사되고 있습니다. 믿기 어렵다면 눈으로 보면 될 일이죠. 너무 먼 나라 얘기처럼 들린다면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비동시성의 동시성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와 천체에 대한 관심과 연구 개발은 이전에 다루었던 어떤 생명공학, 인공지능 로봇 등의 어떤 그런 분야와 달리 별로 그렇게 양가적인 윤리적 혼란을 그다지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 새로운 시도가 있을 때마다 우려보다는 찬사가 앞섭니다. 최근 들어 언론에 빈번히 등장하는 이 새로운 용어 중 하나가 바로 이 화성 테라포밍입니다. 화성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커지는 가운데요. 유인 우주 왕복선의 발사 성공과 로켓 회수 등의 사건으로 화성 이주 계획이 정말 실현되는 것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 테라포밍은 지구화 또는 행성 개조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요.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이나 위성 그런 등의 천체 환경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대기, 온도, 생태계와 최대한 일치시키면서 이렇게 바꿔가는 건데요. 그곳에서도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구상이나 그 실행을 말합니다. 사실 화성 테라포밍 구상을 처음으로 제안한 것이 오바마 대통령이나 일론 머스크는 아닙니다. 1973년 이미 명저 코스모스로 유명한 여러분 잘 아시는 칼 세이건은 화성에 대한 테라포밍 구상을 밝혔습니다. 그 후에 나사를 중심으로 이렇게 지속적 연구가 있었고요. 최종적으로 나사는 인간이 거주 가능한 행성으로 개발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화성은 모든 행성 중에서 지구와 가장 비슷합니다. 테라포밍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일단 액체 상태에 물이 있어야 하고요. 복잡한 유기물이 합성될 수 있도록 그 유리한 조건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진대사를 유지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있어야 한다. 뭐 이렇게 우주 생물학적인 지침이 이미 세워져 있습니다. 이러한 전제 조건들이 충족되기 시작하면 그 화성에 대규모 주거단지나 농업단지, 뭐 그리고 생산단지를 건설해서 현대 문명의 어떤 기반을 확보한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당장 지금까지의 과학기술 수준도 문제고요. 화성을 테라포밍 하려면 막대한 재원이 투입돼야 하는데 과연 감당할 수 있느냐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요. 최근 이마저도 제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기술, 인공지능과 3D 프린터 기술로 인해서요. 실현 가능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화성의 지구와 유사한 환경 조건을 만들어낸다.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일단 화성까지 가기부터가 어렵고요. 또 두말할 필요도 없이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 이렇게 수시로 노출될 수밖에 없고 안전을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지구에서부터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프로그래밍 하더라도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이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거죠. 우주 공간에서 무수한 돌발 변수에 대한 대응이 가능해진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주 비행할 때 유성우가 쏟아지고 또 위성 파편들이 불시에 날아오더라도요. 이 딥러닝이 탑재된 우주선이나 장비들은 그 스스로를 데이터로 이렇게 학습하면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오래전부터 화성에 탐사 로봇을 보내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그 역할이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근데 만약 자기 복제 로봇 생산 라인을 이렇게 화성 기지에 건설한다면요. 인간의 노동력을 최소화하면서도 화성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로봇은 우리 인간보다 산소 공급이나 수분 섭취, 그리고 근육 위축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인간보다 훨씬 자유롭기 때문에 화성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이 결정적인 기술이 바로 3D 프린팅 기술입니다. 지구에서 보낸 디지털 정보를 화성에 있는 자기 복제 로봇 공장에서 이렇게 수신해서 액체 금속을 주입하면 화성에서 활동할 로봇들을 대량 생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로봇들은 인간을 대신해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요. 인간의 화성 이주를 돕게 됩니다. 기지 건설은 물론이고 인간들의 화성 거주 생활을 이렇게 보호도 해주고요. 인간이 겪게 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해 줄 것입니다. 바로 지난달이었죠. 그 10월의 첫날 저녁 가야산 해인사 운동장에 스님들이 삼삼오오 모여듭니다. 웬일로 스님들이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지는데 운집하는 걸까요? 그 해인사 승가대학만에 특별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붓다 별을 보다 이런 제목을 단 교육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올해로 두 번째였습니다. 천체 물리학 교수님이나 그 천문 관측 전문가들을 이렇게 해인사로 직접 초빙해서요. 해인사 밤하늘의 별의 운행 그리고 은하수를 직접 촬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것들은 학인 스님들이 직접 찍은 별의 운행 사진 또 은하수 사진입니다. 잠시 감상해 보실까요? 아주 처음 하는데도 솜씨가 아주 대단하죠. 일반적으로 우리 불자님들에게 별은 그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은 순간에 이렇게 바라보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게 초기 경전을 찾아보면요, 정확하게 새벽별을 보고 깨달았다는 말이 직접적으로 나와 있거나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새벽별을 우리 불자님들이 또 우리 불교인들이 깨달음과 연관지어 그 순간을 상상해 보려는 마음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어둠, 즉 무명을 뚫고 지혜를 비추기를
염원하는 마음에서일 것입니다. 바로 칠흑 같은 밤의 어두움과 밝아오는 새벽의 여명 사이에서 그 한 줄기 빛을 뿜어내는 샛별처럼 말입니다. 그만큼 별은 그 반짝임을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과 어떤 현실을 넘어선 이상 그 자체를 상징합니다. 별을 보는 마음은 현실에만 안주하지 않으려는 용기, 그리고 새로운 것에 대한 열린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각자의 삶이라는 게 별 볼 일 없는 삶일 수 있지만 별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으려는 겁니다. 과학기술의 비약적 혁신은 바로 우리의 시선을 우주로 향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주 먼 곳까지 다다르고 싶은 것은 어쩌면 인간의 본능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주 멀리 바라볼 수 있고 혹은 실제로 닿을 수 있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물리적 이동일 뿐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 고도로 집약된 기술과 그 집중된 에너지를 우리의 이렇게 내면으로 돌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반야심경에서도 조견오온 개공도라고 했습니다. 오온이 모두 공한 것임을 비추어 보고 온갖 괴로움과 재앙을 건넌다, 이렇게 하죠. 이제 먼 은하계를 관측하는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그 렌즈의 방향을 이게 정반대로 확 바꿔서 우리 마음을 훤히 비춰서 들여다본다고 상상해 봅시다. 어떨까요? 지구를 떠나 우주를 향해 새로운 어떤 인류의 터전을 일궈내기 위한 열정과 노력이라는 원심력과 이렇게 마음속 내면을 응시하면서 안으로 이렇게 침잠에 들어가면서 수행하는 구심력이 만나는 그 팽팽한 지점, 그 긴장 위에 현재 우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쌍유타 니까에서 설하신 말씀을 음미하면서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걷고 걸어도 그대 세상 끝에 이를 수 없으니 그대 거기 이를 수 없기에 고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리. 그러나 지혜가 깊고 세상을 바로 보는 이는 진실로 그 끝을 보도다. 오늘 강연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